예, 12월 3일 비상계엄의 법적 판단이 처음으로 나온 그 헌재 결정문을 좀 더 자세히 분석해 보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목격했던 12월 3일 그날 밤으로 다시 돌아갈 텐데요. 오후 저녁 10시 23분경이었습니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고 곧바로 군인들이 국회를 향했죠. 영상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친애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북한 공산 세력의 위협으로부터 자유 대한민국을 수호하고 우리 국민의 자유와 행복을 약탈하고 있는 파렴치한 종북 반국가 세력들을 일거에 척결하고 자유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합니다. 예.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의 날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이후에 이제 군이 국회에 갔죠. 헬기가 착륙을 했고 이제 계엄군들이 국회 창문을 부수고 국회 경내를 진입하고 뛰어다니는 장면들 온 국민이 함께 바라봤던 그런 장면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 군인을 투입한 것에 대해서 대통령은 이제 헌재에서 증언을 할 때 질서 유지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만 헌재는 피청구에 있는 국군의 정치 중립성을 침해하고 헌법에 따른 국군 통수 의무를 위반했다 이렇게 정확하게 지적을 했습니다. 이 부분 어떻게 보셨는지? 송영호 변호사. 더할 것도 뺄 것도 없는 얘기죠. 예. 저는 그날 밤에 그 국회 앞에 있었거든요. 아하. 밤 10시 23분에 저 생방송 담화를 보고 바로 택시 타고 국민의힘 당사로 왔는데 당사에 도착했을 때가 10시 59분이었습니다. 예. 그래서 당사에 이제 11시 5분쯤에 한동훈 전 대표가 도착했을 때 만나서 얘기를 나누고 저희 당의 일군의 국회의원들과 당직자들이 국회에 진입을 할 때 국회 도서관 쪽 그 회전문을 통해서 일렬 종대로 들어갔잖아요. 예. 그때 같이 들어가면서 이제 의원이 아닌 사람들은 뒷줄에 서자라고 해서 뒤로 빠졌다가 다시 제가 들어가려고 앞쪽에 갔더니 지침이 바뀌어가지고 그때부터 막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못 들어갔던 기억도 있고 그래서 그 당시 전후 상황을 아주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날 그 밤 10시 조금 안 돼서 언론인들하고 식사를 마치고 국회 앞을 지나서 귀가를 했었는데 그때 국회 앞이 아주 평온하고 질서가 잘 유지되고 있었죠. 그러니까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계엄을 선포하고 국회에 군인을 보냈다. 어불성설이라고 처음부터 생각했습니다. 그 부분도 정영식 재판관이 정확히 지적을 하죠. 아니 그 국회에는 다 가만히 잘 있는데 무슨 질서 유지를 위해서 군인을 투입했냐 이런 지적이었는데 박 실장님. 그러니까 그 헌재의 심판장에서 대통령의 변론 또 대통령 측 대리인단의 변론을 지켜보면서 참 참담했던 건 그 수준이에요. 다 알고 있잖아요. 군인이 국회에 들어가지 않았으면 국회 내 질서가 훼손될 일이 없죠. 그렇죠? 예를 들어 뭐 국회 복도에서 우측 통행을 해야 되는데 저 친구는 좌측 통행을 하고 있군. 질서를 유지해야 되겠어. 이겁니까? 아니잖아요. 예. 저도 국회 출입했지만 예. 그냥 아무렇게나 통행하면 돼요. 예. 그런데 유리창을 깨고 들어가서는 실컷 들어가고 왜 들어갔냐? 혼란스러우니. 당시 민주당 보좌관과 당직자들은 국회의 의결을 막으려고 오는 군인들을 막으려고 그러려고 소화기도 뿌린 것이고 몸으로 막아낸 거죠. 예. 자기가 들어가서 그거 막리라고 좀 질서가 어지럽혀 보인 걸 질서를 바로잡으려 갔다. 저는 이런 황당한 수준의 얘기들이 그냥 초등학교 저학년도 아니고 대통령 또 변호사들 대통령 대리인단 내 변호사들 그리고 국민의힘 주요 의원들이 반복적으로 확대 재생산하는 게 그 수준이 좀 참담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게 도대체 먹힐 거라고 얘기하는 건가? 그런 부분. 예. 근데 너무 그게 반복되니까 지금 다 정말 우리 사회가 이 이성이라고는 조금도 없는 이런 수준인 건가? 그런데 헌재가 아니에요라고 얘기를 해준 것 같습니다. 김겸. 예. 이게 지금 헌재에서 한 윤석열 대통령 측 거짓말이 한두 가지가 아니지 않습니까? 뭐 질서 유지를 하려고 간 것이다. 그리고 심지어 뭐 체포하라는 지시를 한 적도 없다. 총 얘기도 안 했다. 예. 그러는데 지금 일단 얼마 전만 해도 그 저 상황에서 계엄군을 취재하던 기자분이 예. 실제로 케이블 계엄군한테 타이로. 잡혀서 케이블 타이로 막 손이 묶일 뻔하고 뭐 10분 동안 사실상 거의 체포 상태로 감금돼 있었어요. 예. 예, 그런 영상들이 사실 다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계엄이 빨리 해제되고 그러지 않았다라면 그런 일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나라가 우리나라 됐을 거라는 말이죠. 예.
그런 상황에서 이 헌재가 뭐 이렇게 판단하는 거에 대해서 이것이 뭐 탄핵이 뭐 기각될 거다 각하될 거다 얘기하는 것 자체가 좀 어불성설이고요. 그리고 저는 또 주목하고 싶은 것이 피청구인이 국군의 정치적 중립성을 침해했다는 부분입니다. 사실 여기에 투입됐던 군인들 자기는 열심히 나라를 지키려고 군대에 가가지고 훈련받고 했는데 하루아침에 계엄군이 돼버렸습니다. 그렇죠. 그분들의 어떤 정신적인 충격이나 이런 것도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 사람들의 한테도 국군의 정치적 중립성을 침해했다. 그러니까 군인들에게도 피해를 줬다. 피청구인은 예. 이렇게 판단을 한 것에 대해서 저는 상당히 평가를 합니다. 군이 선관위에도 갔었는데 이제 대통령 측에서는 시스템 점검을 한 것이다. 무력 점거 시도 아니었다 입장이었지만 헌법재판소에서는 영장주의 위반한 것이다. 선관위의 독립성을 침해했다. 구체적으로 보면 어떤 의혹이 있는 것만으로 중대한 위기 상황이 현실적으로 발생했다 볼 수 없다. 뭐 부정선거 의혹 그런 제기 문제에 대해서도 지적을 했는데 이재용 의원님 네, 그거 옳은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부정선거론이 그럼 과연 도출해줄 수 있을 것이냐? 저는 이번 기회에 부정선거론이 우리 당 내에서 더 이상은 헌재가 논의가- 판단했으니 헌재가 판단을 했으니 이거를 핑계 삼아서라도 제발 이거를 더 이상 얘기를 안 했으면 좋겠는데 글쎄요, 그것이 과연 잦아들을까? 그것 또한 지켜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너무나도 많은 분들이 그거에 대해서 뭐 확신을 가지고 있는 것도 현실이니까요. 근데 어찌됐든 간에 아까 우리가 변호인단의 그 얘기를 쭉 지난 몇 달간 들으면서 저는 그 헌재의 그 과정 여기에서 물론 오늘 헌재가 결론을 내긴 했습니다. 내란죄를 뺀 것에 대해서도 본인들은 뭐 괜찮다고 얘기를 했는데 저는 그거에 대한 절차적인 문제를 제기를 했었고 예. 뭐 수사 과정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에 가서는 그 모든 변론과 그 과정의 문제점들이 뛰어넘지 못했던 한 장면이 바로 저 장면이에요. 국회 군인들이 갔던 그 장면. 그래서 저걸 보면서 지금 다시 생각나지만 12월 3일 이 일이 있은 이후로 지금까지 4개월이나 걸렸는데 어쨌든 간 헌재가 오늘 이 결정을 내려준 것에 대해서는 한 챕터가 넘어갈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뭐 천만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뭐 강론으로 들어가자면은 헌재가 또 그런 거 아니겠어요? 뭐 곽종근 특전사령관하고 홍장원 제1차장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인 거죠. 체포 지시에 대해서. 체포 지시에 대해서도. 하여튼 어찌됐든 간에 지금 뭐 변론인단이 뭐 잘 변론을 못했는지 아니면 거기에서 나왔던 것이 뭐 윤석열 대통령의 뭐 의견이었는지 모르겠지만 뭐 이것이 한 챕터를 이제 마감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은 좀 강합니다. 그 안에 아까 말씀드렸던 부정선거도 들어가 있다. 그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네요. 근데 이번 재보궐선거에서 부산시 교육감 그 선거 과정에서 또 뭐 부정선거 있었다라고 그런 주장이 있고 황교안 전 대표 또 이상한 주장하시는 것 같던데 국민의힘에서 그러니까 이거 그런 주장에 대해서요. 예. 자꾸 우리 언론에서 마이크를 들이대면 안 된다고 그 제가 말한 게 생각합니다. 잘못이군요. 아니 그게 아니고 아니 언론에서 보도는 하고 있으니까요. 예. 뭐 앵커님만 말씀하신 건 아닌데 예. 다만 이제 헌재가 판단도 했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계속 공론장에서 조명을 해주는 것 자체가 저는 우리 사회에 어떻게 보면 끼치는 그 해악이 더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저도 그런 주장들에 대한 담론의 공간을 좀 제공을 안 해야 된다. 예. 뭐 정규 군포 곡선에 따라서 이상한 사람들은 늘 있어요. 예. 그 사람들이 극소수여야 되는데 예. 어떻게 보면 제도권과 손을 잡고 그 소리가 커지는 게 문제거든요. 그냥 한쪽에 딱 해놓고 자 여기서 놓으세요 하는 게 맞지 자꾸 담론으로 삼아주면 안 된다. 시간 되면 이제 머리에 꽃도 좀 꽂아주고 그렇게 하면 될 거라고 생각해요. 예. 꽃을. 저는 진짜 머리에 꽃이라는 좋은 노래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진짜로 잘못을 한 것이 예. 저는 이 부정선거론 이런 것들은 항상 있어 왔어요. 예. 그렇지만 조명받지 않았어요. 왜 그러냐면 주류 정치인들이 그걸 입에 올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실 뭐 민주당이나 야당에서도 이런 음모론이 과거에 있었습니다. 예. 천안함이나 세월호 관련해서도 음모론이 있었어요. 그렇지만 예. 주류 정치인들은 그거를 입에 올리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 대통령이. 음모론을 대통령이 이걸 믿고 입에 올렸다. 이게 진짜 충격적인 거죠. 그러니까요. 검찰총장 출신이고 본인 총장 시절에 이 관련 수사 많이 했을 텐데 이걸 말씀하시면 안 됐던 거였죠. 사실은. 그 또 하나 요거 짚고 싶은데 법조인에 대한 위치 확인 시도에 대해서 사법권의 독립을 침해한 것이다. 그 김명수 전 대법관 등의 위치 추적을 시도하고 체포 시도했다. 이 부분도 재판부가 굉장히 좀 중요하게 봤던 것 같습니다. 예.
저는 물론 사법부에 대한 그런 것도 있겠지만 사실은 앞서 이제 홍장원 메모, 그다음에 곽종근 전 사령관의 진술, 의원 끌어내리라는 지시가 있었다. 이 부분도 일단 다툼이 있었던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검찰의 수사 기록에서는 예를 들어서 여인영, 이진우 사령관 등이 비슷하게 얘기를 했지만 실제 헌재 심판정 와서는 반대로 정반대의 얘기를 얘기했으니까. 했었죠. 그런데 헌재가 검찰의 수사 기록을 전문 증거로 쓰고 그래서 이 부분을 다 여기에 대한 논쟁을 그냥 다 빼버리고 예. 곽종근 사령관, 홍장원 차장의 진술을 확인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헌재가 자체적으로 적극적으로 판단을 했고 사실 특히 사법의 대법원장이나 전직 대법관이나 체포 시도잖아요. 위치 확인 시도인데 예. 이걸 가지고도 명확했어요. 그러면은 헌법 수호 의지를 상당히 강하게 드러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국민의힘 또 일부 의원들 또 대통령의 대리인단들이 계속 절차 문제를 가지고 계속 따졌었는데 헌재는 그 실체에 대해서 명확하게 판단하고 적극적으로 헌법을 수호하겠다는 것을 명확히 선을 좀 마치 선언처럼 했다고 봐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보충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제 곽종근 전 사령관 또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의 진술에 기반한 그런 사실 인정이 헌법재판관 8명 전원의 동의에 의해서 나온 겁니다. 그렇죠. 그 부분을 굉장히 눈여겨봐야 돼요. 헌법재판관 8명의 법조 경력을 전부 합하면은 250년이 넘습니다. 사법연수원 2년과 군법무관까지 합하면은 예. 한 270 몇 년 됐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해요. 직접 한번 더 해봤거든요. 그 정도의 법조 경력을 갖춘 분들이 전원 일치로 사실 인정을 했다면 그것에 대해서 공론장에서 더 이상 트집을 잡지 않는 것이 저는 승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서 부정선거 부분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 대통령이 파면된다고 하는 법적인 효력만 따르는 것이 승복이 아니고 내용적으로도 우리가 헌재가 숙고를 거쳐서 인정한 결론과 그 근거를 존중하는 것이 승복이다. 이런 차분히 한 말씀을 문장 한 문장 뜯어보면 정말 고민 많이 하면서 이분들이 썼다라는 걸 알 수 있는 그런 문장들이죠. 자, 다음 영상 볼 텐데요. 이것은 이제 탄핵 소추안 표결 당시의 모습인데요. 이 영상도 보고 또 말씀 이어가겠습니다. 조경태 의원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에 참석한 조경태 의원 어서 돌아오십시오. 총 투표수 300표 중 가 204표, 부 85표, 기권 3표, 무효 8표로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 자 탄핵 소추안 표결 과정도 돌이켜 보면 순탄하지만 않았습니다. 1차 표결 때 토요일이었는데 국민의힘이 불참하면서 폐기됐어요. 2차 탄핵 소추 그 다음 주 12월 14일에 재석 300명 중에 찬성 204표로 가결이 됐는데 이제 대통령 측에서는 이제 계속 주장한 게 이 탄핵 소추 사유인 내란죄를 처음 냈다가 철회한 부분이었는데 헌재는 그 논란에 대해서 탄핵 소추 변경 사유를 볼 수 없었다 이렇게 말한 거죠, 김기현 변호사? 예, 그렇습니다. 이거는 사실 이제 법률가라면 충분히 이걸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제 형사 재판을 빗대서 얘기를 해보면 이거는 검사가 뭐 공소장 변경을 했다라고도 볼 수 있어요. 근데 사실 내란죄를 철회한다는 게 철회를 한 게 아니거든요. 내란 행위에 대한 판단이 있고 그렇죠. 내란 법적 판단이 어떤 있겠다. 뭐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국회에 군대를 보내고 뭐 이런 사실관계는 그대로 있어요. 근데 이거를 뭘로 평가할 거냐? 헌법상에 아까도 뭐 얘기가 나왔습니다. 무슨 정치적 중립, 군의 정치적 중립을 침해하고 뭐 통수권자의 의무를 하고 어쩌고저쩌고 이런 헌법상의 의무를 위반한 걸로 볼 것이냐? 아니면 이게 내란죄라는 형법에 정해진 그런 내란죄라는 죄를 저질렀으니까 이게 탄핵 사유가 되는 거냐? 예. 이렇게 갈 것이냐라는 어떤 방향성에 대한 문제입니다. 예. 하지만 뭐 헌법 재판이니까 당연히 헌법이나 그 다른 어떤 법률 위반 이런 걸로 가는 게 상식적이지 않겠습니까? 처벌 규정 위반으로 가기보다는 그런 상황에서 차라리 보면 이게 그렇게 논란이 될 만한 것이 아닌데 제가 보기에는 뭐 너무나 명백한 사안이다 보니 피청구인을 대리하는 쪽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딴지를 걸고 싶고 뭐라도 해야 되는데. 그래도 이 부분이 이제 네. 내란죄를 처음 넣었다가 뺀 거 자체에 대해서 민주당이 실책한 부분이다. 그런 비판도 굉장히 많긴 했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불필요한 논란을 괜히 만들었다라는 부분도 제기될 수는 있는데 근데 법률가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게 그렇게 논란이 될 부분은 아니고 오히려 궁색한 피청구인 측이 뭐라도 해야 뭐라도 해야 되니까는 되니까. 예, 이거를 굳이 이렇게 막 물고 늘어지는 식으로 논란거리를 일부러 좀 부풀렸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상대편 보여요.
우리 국민의 변호사인 송명호 변호사님, 아니 법률가 보기에는 문제 없는 겁니까? 그거는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도 헌재가 일관된 태도를 견지해온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소추 의결서에 기재된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것에 따라서 맞는지 아닌지 판단한다. 그 다음에 소추 사유가 그러면 헌법이나 법률에 어느 부분에 위반되는지는 그건 헌법재판소가 직권으로 판단할 사항이지 소추 의결서에 기재된 분류에 우리가 구속되는 게 아니다라고 아하. 하는 게 원래 일관된 판시 사항이었습니다. 다만 그렇다고 해서 민주당이 주도한 그 탄핵 소추에서 소추 의결서가 법적으로 깔끔하게 잘 쓰여졌냐? 사실 그런 것은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구별하진 않았다. 내란죄를 전면에 내세우면은 당연히 탄핵 소추가 심리 기간이 길어질 수밖에 없고 그러면은 철회를 해야 되는데 그 주장을 철회를 할 때 상당한 논란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같은 변호사들은 헌재 판례가 이러이러하기 때문에 이건 법률적인 주장을 철회하는 겁니다라고 이해할 수 있지만 국민들 대다수는 상당수는 내란 하더니 내란은 아니라고 하는 거야? 라고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 그게 부분이죠. 1월 한 달 동안 상당히 큰 논란이 벌어지지 않았습니까? 그게 또 탄핵 반대 집회 에너지를 준 부분도 있고. 그런 부분을 사실은 매끄럽게 국민적으로 논란이 벌어지지 않도록 해야 되는 게 정치의 역할이고 다수당의 책무인 것이죠. 8대 0이 나왔지만 예. 민주당도 이런 과정에 대해서는 사실은 점검해 볼 부분이 있다라고 예. 생각합니다. 예, 석 시장님. 저는 뭐 계속 얘기했지만 이건 매끄럽지 못한 부분, 송영훈 변호사님이 얘기해주신 딱 그 정도예요. 그러니까 70%의 내용을 철회했다라고 국민의힘 의원들이 주장했는데 예. 이거는 내란 죄를 그냥 내란 행위로 바꾸기만 하면 아무 문제 없는 겁니다. 그 내란죄의 사실관계, 그래서 국회에 군인들이 들어가고, 그래서 언론 자유를 침해하고 단전 단수가 들어가고, 예를 들어서 뭐 선관위에 들어가고, 이건 다 똑같아요. 이거의 첫머리가 내란죄로 돼 있냐? 이거를 죄로 하려면 형사재판까지 혹시 봐야 되지 않아? 자, 그러면 내란 행위로 고칠게. 요거거든요. 예. 이게 내란죄가 철회된 게 아니에요. 행위는 그대로 있습니다. 예. 이번 헌재도 그래서 동일한 사실관계가 있다. 그래서 뭐 그는 아무 상관이 없다고 하는데 이거는 결론적으로는 2017년 권성동이 2025년 권성동을 이겼다. 라고 보면 됩니다. 2017년 탄핵소추위원장 때 예. 권성동 당시 의원이 아주 정확하게 설명을 했었어요. 당시 법사위원장이었으니까. 그렇죠. 네. 그런데 지금은 이제 물론 정파적 이익 필요에 따라서 아니라고 우겼는데 특히 저는 내용이 다 70%가 철회됐다? 절대 그게 아닌데 자꾸 그렇게 해서 물론 매끄럽지 못한 건 민주당의 잘못인데 이 말도 안 되는 걸로 트집을 끈질기게 잡았던 국민의힘이 잘못이 더 크죠. 이재용 의원님. 그 법률가들의 시각에서 볼 때는 문제가 없다. 음. 오케이, 받아들일게요. 네, 법률가가 거기까지. 도대체 대한민국에 몇 명이나 될지 한 뭐 0.몇% 될까요? 1, 2% 될까요? 한 아무- 3만 명 되지 않을까요? 예. 뭐 국민들은 법조인들이 아니고 법률을 잘 이해를 못합니다. 그런 분들한테 그 탄핵에 되는 과정에서 내란죄가 굉장히 큰 단어였어요. 그 내란죄라는 세 글자가 국민들한테는 아까 보셨던 그 화면을 봤었고 그 국회에서 처음에 통과도 안 됐고 두 번째에서 하여튼 그 내란죄가 있고 없고 굉장히 큰 의미가 있었는데 그 의미 있는 단어를 빼버리니까 이게 뭐지? 꼼수 아니야? 속은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 여지를 분명히 남겼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이거를 정치적으로 또 국민 눈높이에서 그거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고 그거에 대해서 분노했던 국민들 시각도 이해를 해줘야지 그냥 단어가 바뀐 거고 법률적으로 괜찮은 거고 뭐 17년에 권성동이 25년에 권성동을 이겼다라는 부분은 뭐 결론적이긴 하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법률적인 해석만 들이댄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뭐 저는 짧게 말씀드리면 이게 설명이 조금 뭐 충실하지 못했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거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사람을 죽였는데 형사법정 가면 살인죄를 따지겠죠. 예, 그리고 헌법 재판 뭐 탄핵 심판을 가면은 뭐 헌법 위반을 따지는 것이고 민사 재판으로 가면은 그럼 유족들한테 얼마를 배상해야 되는가를 따질 거예요. 이혼으로 가면은 살인자랑은 살 수도 없으니까 이혼 사유가 되는지를 따질 거예요. 근데 예. 이혼 재판을 하고 있는데 너는 형법 250조 살인죄를 저질렀어 안 저질렀어 이거를 계속 판단을 해야 된다고 주장할 수는 없는 겁니다. 네.
그 예, 이해됐어요. 재판의 형식에 맞게 가는. 역시 변호사님밖에. 예, 그러니까 그 이사강사. 내용을 근데 굳이 소추결서의 전면에 많이 부각시켜 놨던 것이 민주당이다. 그 아, 얘기를 하는 기술적인 거예요. 굳이 그 이혼 있는데 재판에 살인 걸 넣었다. 저는 알겠습니다. 이해 안 됐던 부분 중에 하나가 예. 국민의힘 의원들이 내란죄가 이렇게 철회될 거면 나는 찬성 안 했지. 맞아요. 그 그러니까 후속 소추결을 주장했었죠. 다시 해야 돼라고 주장했잖아요. 맞아요. 자, 그러면 내란죄라는 명패를 달고 일단은 했어요. 근데 그 뒤에 밑에 나와 있는 행위, 사실관계는 똑같습니다. 근데 만약에 거기서 내란 행위라고 나왔다고 한다면 원래대로 하면 내란 행위로 갔어야 됐죠. 민주당에서 아마 서두르다가 내란 죄로 쓴 건데 내란 행위로 갔으면 민주당은 내란 행위면 별거 아니네. 난 탄핵 소추 안 해야지. 그렇게 생각했나요? 이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요. 만약 그렇게 생각했다면 국회의원들을 잘못 뽑은 거예요. 초딩들도 아니고 어떻게 그렇게 생각? 이건 초딩들이 기분 나빠질 수 있으니까 이건 제가 처리하겠습니다. 네. 그렇잖아요. 행위가 똑같은데 내란 죄라고 하면 이건 큰 죄군. 내란 행위라고 하면 별거 아닌데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에요. 저는 그게 사실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결론은 국민의힘의 선동이었다라고 봅니다. 예. 또 이제 이번에 이제 그 형사소송법 전문 법칙 이 부분 관련해서 그러니까 이제 이 사건의 탄핵 심판 청구가 적법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보충 의견이 2대1로 나눈 게 있었어요. 이미선 김영두 재판관은 증거 법칙 관련해서 그 형사소송법상 전문 법칙을 완화해서 적용할 수 있다. 그러니까 전문 법칙이란 뭐냐? 전해진 발언은 증거가 되지 않는다는 형사소송법 원칙인데 윤 대통령의 증거 채택에 동의하지 않았던 검찰 피의자 신문조서 관련해서 논란이 됐던 쟁점이죠. 근데 이제 보충 의견으로 반대편에서 김복형 조한창 재판관은 탄핵 심판 절차에서 전문 법칙을 보다 엄격하게 적용할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아마도 재판관들께 논쟁점이 있었던 건 이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2대2로 싸웠던 부분. 요거 전문 법칙을 엄격하게 하자. 아니다 완화해서 할 수 있다. 이 부분이었는데 이거 법률가 두 분이 말씀 주시면 일단은요. 이게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때도 한번 판단이 된 부분입니다. 그런데 그 뒤로 헌법재판소법이 정비되지가 않았어요. 지금 이 완화된 전문 법칙이라고 하는 것은 법률에 명문화된 근거가 없습니다. 다만 헌법재판소법 40조에서 탄핵 심판에는 원칙적으로 형사소송법을 준용을 하되 그것이 탄핵 심판의 본질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준용하도록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탄핵 심판의 본질에 반하지 않는 범위가 어디까지인지를 헌법재판소가 판례를 통해서 계속 구체화시키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2017년에 한번 문제가 됐으면 그 뒤에 한 8년 가까운 시간이 있었잖아요. 우리 사회가 그동안에 이걸 입법을 통해서 정리했어야 됩니다. 이 전문법칙은 형사소송법에 매우 상세한 조항들이 있죠. 그리고 우리가 로스쿨에서도 이 전문법칙은 배울 때 굉장히 자세하게 배워요.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데 그 명문화된 법률의 규정보다 헌법재판소의 해석이 그것도 재판관 구성에 따라서 가변적일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우선되는 것은 사실 좀 곤란한 측면이 있죠. 그러면은 이번에 그 두 명의 재판관의 보충 의견을 통해서 앞으로는 엄격하게 적용해야 된다는 문제 제기가 있었다면 이걸 이제 앞으로 해결하는 게 국회가 해야 될 역할입니다. 헌법재판소법에 구체적인 규정을 만들든지 아니면은 형사소송법을 따르도록 해야 된다고 조문을 정리를 하든지 이걸 해결해야지. 왜냐하면 지금 민주당은 국무위원들도 계속 탄핵소추 하잖아요. 이번 대통령 탄핵 심판 같은 경우는 사실 헌재의 결론과 형사법원에서의 결론이 다르기가 그렇게 어려운 사안입니다만 앞으로 다른 사건에서는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럴 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생각하면은 이게 법적으로는 간단한 지점은 아닙니다. 김계별은 예, 사실은 이거를 김복형 조한창 재판관이 엄격하게 해야 된다고 기존의 헌재 판례랑 다르게 제기를 했단 말입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 사실 저는 헌재 결정문을 보면서 이걸 이렇게까지 오래 끌 일이 아닌데 이번 결정문을 보면서 든 생각은 저는 이거였어요. 예, 이거 훨씬 빨리 한 3월 14일에도 충분히 할 수 있지 않았을까 이 정도는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 여기까지 끌어온 이유가 이걸 이거였다? 명분으로 해서 끌어왔구나. 정말 쓸데없는 걸로 이렇게까지 시간을 허비했구나라는 시간이 결론적으로 들어요. 왜 그러냐면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이 전문 법칙을 설령 김복형 조한창 재판관의 의견대로 해서 적용하더라도 8대0 파면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발생하지 않는 사건입니다. 이거는. 예. 그렇기 때문에 물론 이제 송영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뭐 법제도를 뭐 정비할 필요는 뭐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사실 이 사건에서는 뭐 대세의 지장이 없는 그런 내용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혹시나 뭐 판결 선고, 그러니까 결정 선고 지연의 원인이 되었다고 한다면 상당히 저는 좀 부적절하지 않나. 정무적 판단에 개입된 거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네, 자 한판 승부 함께 하고 계십니다.